일본 브랜드가 한국을 얕봤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사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말이죠. 한국을 찾아온 수많은 해외 브랜드들은 처음에는 마치 금맥이라도 찾아낸 양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트렌드가 순식간에 바뀌고 또 그만큼 빨리 매출이 치솟는 시장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테스트베드라는 표현을 곧잘 쓰는데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곧장 글로벌 성공이 따라온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곧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성급히 빨대를 꽂다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해외 브랜드들이 적지 않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일본 브랜드가 한국 땅에서 뼈아프게 겪은 실패담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를 걸어가 보시면 도심을 가득 채운 커피 향기에 어쩔 수 없이 심호흡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카페 문을 닫는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거기에 더해 우리 동네만 그런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느 골목이든 50m마다 카페 간판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국은 이미 커피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하루 한두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인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러니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들, 특히 스페셜티라는 간판을 내건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군침 삼키며 노려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먼저 블루보틀의 등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며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줄지어 마신다는 가십이 SNS를 도배하던 시절 한국 소비자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라는 궁금증을 품었고 그 궁금증은 곧 새벽부터 이어지는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루보틀은 주문 즉시 원두를 갈아 내려주겠다는 정성을 내세우며 5분이면 음료가 나오는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와 선을 그었죠. 기다림에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한국 소비자들조차 유리병 너머 바리스타가 분주히 움직이는 과정을 바라보며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 박수를 보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도 스토리가 있다니 라는 감탄이 번지면서 블루보틀을 마셨다는 사실이 곧 자기 취향과 문화적 감성을 과시하는 배지처럼 달리기 시작했죠. 그 성공은 결국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민 브랜드로 통하던 팀홀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힙한 감성을 자랑하던 인텔리젠치아 두바이 왕족도 즐겨 마신다는 바샤커피, 오슬로에서 시작해 일본 도쿄를 항상 줄 세우게 만들던 푸글렌까지 이들은 앞다퉈 강남 청담판교 같은 고소득 지역을 점령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간판은 번쩍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예술작품처럼 꾸몄으며 컵홀더에는 고급스러운 금빛 엠블럼이 찍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바샤커피는 한 잔에 20만원짜리 메뉴를 선보이며 세계 유일의 희귀 원두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니 호기심 많은 인스타그래머들이 진열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포즈를 바꾸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신기함에 열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치라는 엄격한 저울을 들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이 저울은 가격, 품질, 서비스, 속도, 브랜드 탄생 배경 등 온갖 요소를 따져 무게를 달고 0.1지이라도 모자라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블루보틀이 처음엔 스토리텔링으로 입소문을 모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커피 맛이 점점 밋밋해졌다. 대기줄은 여전히 긴데 속도 개선은 없더라라는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게다가 팀홀튼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도넛으로 사랑받았건만 한국에선 가격을 올려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포장을 씌워 내놓았죠. 소비자들은 즉각 백다방 느낌의 브랜드가 왜 강남에서 스타벅스보다 비싸냐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히나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던 스페셜티 브랜드들이 한 번에 몰려오자 한국인들의 행복 회로는 오히려 빠르게 꺼져버렸습니다. 대기만 30분, 심지어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한겨울엔 손이 얼어붙고 한여름엔 땀이 줄줄 흐르니 이게 과연 정성이냐 아니면 시간 낭비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맛까지 감동을 주지 못하면 비싸고 느린데 평범하다라는 혹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조급증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핸드드립을 한다고 반드시 맛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옆 골목 게임 카페가 낫다는 반응이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일본 브랜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일본에는 도토루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이 모닝세트를 외치며 달려가는 국민 커피 체인이 있습니다. 일본 내 매장 수가 1000곳을 훌쩍 넘을 정도로 대중적이죠. 도토루는 1990년대 후반 한국 커피 문화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던 시절에 일찌감치 상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프랜차이즈보다는 다방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스타벅스조차 첫 지점을 준비하던 때였으니 도토루 입장에선 선점 효과를 누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맛이 살짝 도는 일본식 라이트 로스팅보다 깊고 진한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를 선호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도토루의 오리지널 메뉴였던 밀크 세트는 일본인들에게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조합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왠지 애매한 포만감과 평범한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스타벅스식 카페라떼 혹은 이탈리아식 카푸치노를 경험하며 한 잔으로도 디저트를 먹은 듯한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도토루는 고군분투 끝에 철수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이 되자 도토루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롭게 무장에 돌격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메뉴판에도 와플 샌드위치 새로운 로스팅 라인을 추가했죠. 하지만 두 번째 도전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프리미엄 스페셜티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고 동시에 저가 테이크아웃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토루는 프리미엄도 저가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에 스스로를 가뒀고 결국 2014년에 다시 한번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도토루는 세 번째 시도로 컵커피 시장에 뛰어들겠다며 국내 식품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매장을 여는 대신 편의점 진열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편의점 커피는 간편하지만 맛이 아쉽다는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계산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 커피 역시 매년 품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편의점 PB 브랜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누, 스틱 등 경쟁자가 즐비했으니 도토루 컵커피는 초반 화제성만 없고 금세 소비자 심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도토루의 세 차례 실패를 지켜본 일본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시장 공략 매뉴얼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는 일본 소비자와 똑같지 않다. 가격보다 가치를, 속도보다 스토리를, 스토리보다 일관된 품질을 요구한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실제 매장 운영에 녹여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수 시장은 여전히 충성 고객이라는 안정장치가 있지만 한국 시장은 트렌드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주 꼭 가봐야 할 카페 TOP5에 들었던 매장이 한 달 뒤에는 요즘 너무 맛없어진 카페 TOP5로 추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해외 브랜드의 무덤이 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 소비자는 가격 대비 만족도에 대한 감각이 날카롭습니다. 예컨대 커피 한 잔에 6,000원을 지불했다면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 서비스 브랜드, 스토리 한정, 굿즈 같은 부가가치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 고객층이기에 SNS로 순간 평가가 전국에 퍼집니다. 맛이 변했다는 후기 하나가 불매운동 수준의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셋째, 국내 개인 로스터리 카페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연구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 해외 브랜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평범한 맛이 되어버립니다. 이쯤에서 티몰튼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요?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 브랜드는 한국 상륙. 당시 팬케이크 같은 도넛과 메이플 시럽이 어우러진 달콤함을 강조했습니다. 강남 매장 앞에는 한때 긴 줄이 늘어섰지만 첫 모금 후 소비자들이 느낀 것은 가격 대비 밍밍함이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맥도날드 커피가 낫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매장 내부는 금세 썰렁해졌죠. 심지어 커피는 실망인데 도넛은 괜찮다라는 평가마저 나오면서 티몰트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도넛 전문점으로 오해받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샤커피의 20만원짜리 커피는 어땠을까요? 초반에는 최연소 셀럽들이 인증한 초호화 경험이라는 타이틀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20만원짜리인데 원두는 미묘하게 밋밋하다라는 혹평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매장 운영 방식이 VIP 전용처럼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작 커피 애호가들은 맛도 스토리도 빈약한데 모방만 번지르르 하다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높은 임대료가 버거워진 브랜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굿즈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굿즈에만 의존하는 건 브랜드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증거라며 싸늘히 돌아섰죠. 이렇듯 한국 시장은 단순히 브랜드 네임, 밸류나 고급 인테리어만으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입니다. 실력 있는 로컬 카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새 원두를 로스팅하며 맛을 조정하고 손님이 원하면 산지를 통째로 설명하는 친절함까지 제공합니다. 게다가 배달 앱 생태계의 발달로 집에서도 몇 분이면 갓 내린 커피를 즐길 수 있기에 오프라인 매장은 특별한 경험을 더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브랜드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통했으니 한국에서도 비슷하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도토루 매장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동선과 합리적 가격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휴식 재충전이랑 학습 사진 촬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멀티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 인테리어 감성, 콘센트 위치, 의자 쿠션감, 화장실 청결도 등까지 경쟁 요소가 되는 것이죠. 도토루는 세 번째 도전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소비자는 브랜드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국적과 상관없이 기업이 한국 시장을 돈벌이 통로로만 보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한국 문화 취향을 존중하는지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매운동이나 논란이 반복된 사례들은 브랜드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세밀하게 연구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됐습니다. 도토루가 2번이나 물러서고도 세 번째 시도를 강행했을 때 소비자들은 왜 또? 라는 의문을 품으며 재도전의 배경과 철학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욕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쯤 되면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시장 맞춤형 로컬라이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겨울 영하 10도인 날에도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찾는 한국인 특성에 맞춰 따뜻한 음료와 시그니처 디저트를 동시에 구성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구상해야 합니다. 블루보틀이 고수하던 슬로우 브루잉 방식을 유지하되 사전 예약 모바일 픽업 한정 메뉴를 조합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브랜드 히스토리를 투명하게 공개해 감정적 교감을 확실히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오래됐다가 아닌 어떤 철학으로 실패를 극복했고 한국의 어떤 가치를 제안하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 무너진 해외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소비자 공부 부족입니다. 도토루의 3번의 실패도, 팀홀튼이 도넛집 오해를 받은 이유도, 바샤커피가 초고가 마케팅에 매몰된 이유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문화를 흡수하고 동시에 더 높은 퀄리티로 재가공해버리는 곳이 없다는 단순 진리 말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단순 테스트베드가 아닌 철저히 준비된 격전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예리한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넘어 브랜드의 태도까지 점수하겠죠. 해외 브랜드가 우린 글로벌이니까 멋지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한국 시장의 문은 소리도 없이 닫혀버립니다. 아마 도토루가 4번째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한국형 원두 프로파일부터 새로 만드는 수고를 들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3번까지는 실수로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4번째 실패엔 더 이상 관대하지 않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한 가지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한국을 이해하라. 한국 소비자들은 결코 외국 브랜드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혁신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오는 브랜드를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해왔습니다. 다만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화려했던 오프닝은 곧 추억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과연 앞으로 남은 해외 커피 브랜드들은 다시 한번 각성해 한국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